아버지, 이제 그만 양로원으로 가시죠. 뭐라고? 내가 왜 양로원에 가? 아버님,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저희도 각자의 삶이 있다고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줬는데 그건 아버지 선택이셨잖아요. 저희 보고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나를 양로원에 보낼 거면 내가 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줘라. 돌려달라고요?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 모든 게 저희 소유로 넘어왔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가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여보, 이러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걱정 마. 양로원에 들어가시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돌봐줄 거야. 아버지는 내일까지 짐 싸세요. 모레 아침에 양로원에서 모시러 올 거예요. 너가 이러고도 내 아들이냐? 이럴 순 없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2세 윤종호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윤종호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윤종호 할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세 윤종호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제 마음을 늘 평온하게 해주죠. 아침마다 일어나 커튼을 열면 햇살과 함께 펼쳐지는 광경이 아직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 넓은 집이 점점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한때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이 이제는 너무나 적막하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제 인생의 결실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고생 끝에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곳이니까요. 처음엔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중소기업까지 일궈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밤낮 없이 일하며 땀 흘려 모은 돈 한 푼 한 푼이 다 제 청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힘들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업을 할 때는 정신없이 바빠서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에 가고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밤늦게까지 회의하던 그 시절이 가끔 꿈에 나오기도 해요. 그땐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 추억이 되었네요. 특히 처음 대형 계약을 따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밤새워 일하고 아침에 맞이한 성공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생이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는 법이죠.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외로워졌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마치 제 몸의 절반을 잃은 것 같았죠.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새벽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요.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다가 문득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가꾸던 베란다의 화분들을 보며 눈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남긴 추억으로 위안을 삼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는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손주들도 다 컸지만 그래도 가끔 찾아와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죠. 민수는 제법 큰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지영이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둘 다 바쁘게 살지만 그래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모두가 모여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요즘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불안해져요.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혼자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죠. 가끔은 아들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함께 식사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립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옆에서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서글픈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엔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죠.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마다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곤 합니다. 젊었을 땐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에게 증여하고 아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죠. 물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인지 수없이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가족을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결실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평생을 일하며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고민했죠. 그러다 문득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라고 중얼거리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내였다면 아마 망설임 없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민수와 지영이에게 재산 증여를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마치 자연도 제 결정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준비해 놓았어요. 차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얘들아,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동안 평생 모은 내 재산을 너희에게 증여할 생각이다. 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민수와 지영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큰 상을 받은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는 환호성을 질렀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잘 모실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민수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결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노후를 꼭 책임질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과하게 기뻐하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아이들의 진심을 믿기로 했죠. 며칠 뒤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친구인 창석이가 소개해 준 분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장 가득 꽂힌 법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더군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윤 선생님, 재산 증여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 문제가 있고요.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부 재산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윤 선생님의 노후 대비를 위한 계좌를 따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조언이 귀에 콱 박혔어요. 순간 아내와 함께 노후를 준비하며 이야기 나누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죠.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현실적인 조언이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재산 목록을 꼼꼼히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평생 모은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서랍 속에서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을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통장에는 아내와 함께 어렵게 모은 첫 목돈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요. 라고 중얼거리며 통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옛날 생각에 잠겨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목록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모든 재산을 꼼꼼히 정리했죠. 증여 계획을 세우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또 제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했죠. 때로는 이 결정이 옳은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가족회의 날이 왔습니다.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았는데 왠지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너희와 함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야. 같이 밥 먹고 소소하게 일상적인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힘들 때는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제 말을 듣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꼭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가족이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있던 불안과 걱정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증여 조건, 향후 생활 계획,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약속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아갔죠. 며칠 뒤 우리는 다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죠. 펜을 들고 서명하는 순간 왠지 모를 중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수가 제 어깨를 꼭 껴안았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재산 이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때론 지치기도 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텼습니다. 은행, 부동산 중개소, 세무서 등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던 겁니다. 오랜 친구인 창석이가 제일 먼저 찾아와 걱정을 표했어요. 종호야, 정말 다 줘버리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의 말에 처음으로 제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어떤 이는 자식들은 다 배은망덕하다며 극단적인 말까지 했죠. 심지어 교회 목사님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이런 주변의 반응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제 신념을 다잡았습니다. 내 자식들을 믿는다. 그리고 이건 내 선택이야. 후회는 없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제 확고한 태도에 대부분의 지인들은
더 이상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할 때면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 결정이 정말 옳은 걸까? 아이들이 정말 약속을 지켜줄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때로는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고 행복했던 우리 부부와 어린 민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순수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 우리 민수는 달라. 우리 가족은 반드시 잘 될 거야. 결국 저는 제 결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비록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 어떤 불안감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도 저 노을처럼 아름다울 수 있겠지.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증여가 완료되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몇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현실이 된 것 같았죠. 매일 아침 고등학교 3학년인 큰 손주 민재와 중학교 2학년인 작은 손주 서연이의 등교 준비하는 소리에 눈을 뜨곤 했어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 책가방 챙기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장난스러운 다툼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특히 즐거웠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정성스레 차려준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밥상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된장국이 올라와 있었고 손주들의 영양을 위해 다양한 반찬들도 빼곡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모의고사 보고 와요. 응원해주세요. 민재가 씩씩하게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래, 우리 민재 잘할 거야. 힘내라. 서연이는 할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이랑 똑 닮으셨어요. 선생님처럼 멋진 말씀 많이 해주세요. 라며 애교 섞인 말을 건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꿀처럼 달콤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지영이는 학원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죠. 민재는 대학 입시 준비로 힘들어하면서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서연이는 친구들과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생기 있게 전해주었어요.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였어.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내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지만 아내도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항상 제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죠. 지영이는 수시로 제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아버님, 이불은 따뜻하세요? 더 두꺼운 걸로 가져다 드릴까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매번 감동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갑자기 제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마치 가슴을 누군가가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식은땀이 온 몸을 적셨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겨우 힘을 내어 민수야, 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수와 지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죠. 여보, 빨리 119에 전화해요. 지영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구급차 소리가 들렸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했지만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힘내세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차가운 의료기기 소리와 간호사들의 부산한 발걸음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갔습니다. 문득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여보, 나 이제 가도 될까? 라고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 제 생명력이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냈나 봅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느꼈어요. 병문 안을 올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져 가는 걸 느꼈죠. 아버지, 언제쯤 퇴원하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물음에 숨겨진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제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지영이는 한숨을 자주 쉬었고 병원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죠. 보험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되긴 하는데. 참,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애들 학원비도 오르고. 며느리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손주들은 한 번씩 병문 안을 왔지만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큰 손주 민재는 할아버지, 얼른 나으세요. 저 이번에 모의고사 결과 좋게 나왔어요. 라며 어색하게 웃었고 서연이는 할아버지,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에요. 라며 그림을 건네주었죠. 하지만 손주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그 반짝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맞이하는 가족들의 분위기는 제가 입원하기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라는 민수의 말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감에 하는 말 같았어요. 제 방으로 안내하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고요. 예전에는 활기찼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제는 지친 것처럼 들렸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민재는 이제 고3이라 입시 준비로 바빴고 서연이도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공부해야 해서 방에 있을게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방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곤 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민재에게 말을 걸었죠. 우리 민재, 요즘 공부는 어떠니? 힘들진 않고? 그러자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시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각자 따로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버님, 애들이 학원 가느라 바빠서 저희는 먼저 먹었어요. 음식은 식탁에 있으니 천천히 드세요. 라는 지영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죠.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왁자지껄했던 예전 식사 시간이 그리워졌어요.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필요한 말들만 주고받을 뿐, 더 이상 서로의 일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더라도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점점 더 외로워지는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안일이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의 반응이 의외로 차가웠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러다 그릇 깨뜨리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냥 쉬세요.
그 말에 담긴 노골적인 불만이 가슴에 꽉 박혔습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 민수에게 동행을 부탁했어요. 아들아,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그러자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혼자 가실 수 있죠?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보다는 귀찮아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져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버스의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아내와 함께 다니던 때가 그리워졌어요. 여보, 당신이 있다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 내내 옆에서 손잡아 주던 아내의 온기가 그리웠어요. 그리고 용돈이 필요해 민수에게 말했을 때의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고 싶어 용기 내어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아들아, 용돈 좀 줄 수 있니?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보며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죠. 아버지, 요즘 살림이 빠듯해서요. 민재 학원비도 올랐고 서연이도 곧 고입 준비해야 하고 꼭 필요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무력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한때는 제 재산이었던 돈을 이제는 구걸하듯 달라고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누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려고 했는데.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친구분들 만나는 건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계속 밖에 나가시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예전에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 월급을 주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얼마나 당당했었는지. 이제는 내 아들에게 용돈 몇 푼 달라고 말도 못 꺼내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창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종호야, 다음 주에 우리 모임 있는데 올 수 있겠나? 반가운 마음에 그래, 꼭 가야지. 라고 대답했죠. 모처럼 기분이 좋아져 거실로 나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지영이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아버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게 나가시면 어떡해요? 그 말투에서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요즘 감기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던데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는 겉으로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속내는 다른 것 같았어요. 제가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듯한 느낌이었죠. 결국 그 모임에 가지 못했어요. 친구에게 전화해 미안하네.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창석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네. 하지만 종호야, 자네 요즘 왜 이렇게 모임에 안 나오나?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났지만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둘러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워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밝은 햇살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제가 이 집에서 점점 더 외딴 섬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이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는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의 주제는 온통 아이들 공부와 학원 얘기뿐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말을 꺼내려 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얼른 화제를 돌리곤 했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며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 전 재산을 증여하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 가족 사진을 바라보곤 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문득 아내가 생각났어요. 여보, 당신이 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우리 손주들 커가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매일 긴 밤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더 잦아졌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어져서 아들을 부르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민수의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죠. 아버지, 또 그러세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인데. 라는 말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수와 지영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좋은 양로원을 알아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양로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같은 연세 친구분들과 대화도 나누실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내 전 재산을 증여한 이유가 뭔데? 이럴 수는 없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산 물려받았으니 아픈 나는 이제 필요 없어진 거냐?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하지만 아들 부부의 태도는 냉정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각자 일이 있고 애들 공부도 봐야 하고 계속 이렇게 아버지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준 재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 키울 때는 힘든 줄도 몰랐다. 너가 아플 때마다 밤새워 간호하고 대학 보낼 때도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러나 민수와 지영이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영이가 냉담하게 말했죠. 아버님, 이번 주말에 양로원 견학을 가보시죠. 저희가 알아본 곳은 시설도 좋고 주변 환경도 아주 쾌적해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싫다. 나는 여기 내 집이 좋다. 이 집에서 살다가 죽을 거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도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민재도 곧 대학 입시인데 공부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 순간 지영이가 더 매섭게 말을 보탰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참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다른 집은 벌써 양로원으로 모시고 갔을 텐데. 아들과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너희한테 짐이 되는 거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아들 부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가보셔야 해요. 거부하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아들의 말에 숨겨진 협박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화장실에 가서는 자주 토했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아침 식사 시간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어렴풋이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또 이러시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눈물이 마지막으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저는 아들 부부의 무심한 대화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이제 곧 양로원으로 모실 거니까 문제 없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대화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삐삐거리는 의료기기 소리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병실에 켜진 형광등 불빛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실려온 지 벌써 6시간이나 지났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오셨다가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가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들도 며느리도 병원에 잠깐 들렀다 갔을 뿐이었죠. 몸을 일으키려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양로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이미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호자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입소 예정일이 일주일 후로 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핸드폰을 찾아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마지막 희망처럼 창석이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40년 지기 친구. 이제 그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여보세요?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창석아, 나 좀 도와줘. 크느끼며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재산을 증여한 이후 아들 부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 양로원으로 보내려는 계획까지 말하면서도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석이는 잠자코 듣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가 갈게. 이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 내가 아는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어. 너가 당한 일은 명백한 학대야. 1시간 후 창석이가 변호사와 함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창석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변호사는 노트북을 펼쳐 제 진술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윤 선생님, 증여 취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 의무 불이행과 학대는 민법상 명백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게다가 이런 계획적인 문서까지 있다니.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을 하려는데 민수와 지영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 다르게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양로원으로 가시죠. 저희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지영이의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거들먹거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똑바로 앉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난 집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자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제는 좀. 그때 창석이와 변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윤종호님께서는 자택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민수가 험악한 표정을 지었죠. 누구시길래 참견이십니까? 저는 윤종호님의 변호사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증여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의뢰인께서 자택으로 귀가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격해지자 병원 측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이성을 잃은 듯 했어요. 제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했죠. 이 양반은 제 아버지고 저희가 모시고 가야 합니다. 이건 가족 문제라고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민수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고 지영이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동안 저희가 모신 것도 다 갚으세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경찰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제가 자유의사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증여 취소 소송을 재개할 거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 이제 법으로 해결하자. 그 말을 들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당황스러움이 보였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40년간 일구어온 재산도 재산이지만 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것이 가장 큰 상처였으니까요. 더 이상의 핑계나 변명은 필요 없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자. 그날 저는 창석이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우리 모두 불행해져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민수와 지영이는 제가 재산을 증여하기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거죠. 첫 재판이 열린 날, 법정에서 민수를 마주했을 때의 심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욕심만이 보였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나둘씩 드러나는 사실들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는 제가 재산을 증여하기로 이야기한 날부터 양로원을 알아보고 있었고, 심지어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더군요.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양로원과 주고받은 문자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양로원 입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미리 자리를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지영이의 문자 내용을 읽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내의 사진과 유품들까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그들은 이미 처분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당시 피고인들은 원고의 유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었습니까?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지영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어차피 양로원에 가시면 그런 물건들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홈카메라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걱정된다고 설치해둔 카메라였죠. 이제 아버지 양로원으로 보내면 이 집과 재산은 정말 다 우리 거야. 아버지는 양로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지영이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손주들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민재와 서연이에게 할아버지는 이제 멀리 가시는 거야. 너희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죠. 손주들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다니. 재판이 진행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신 상태에서 우리를 오해하신 겁니다. 저희는 오히려 아버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며 사실을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이러려고 평생 돈을 모았던 게 아닌데 우리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키웠나 싶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한때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아들의 눈빛에서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의 차가움만이 느껴졌습니다.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본 법원은 원고의 징역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 계약 취소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이런 방식으로 아들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민수와 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창석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후 첫 번째 한 일은 아들 부부와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와는 부모 자식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듯 나도 이제 너희를 놓아주마. 떨리는 목소리로 이 말을 전했을 때 민수의 눈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창석이의 도움으로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전에 살던 곳보다는 작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공원의 풍경이 참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종호야, 이제 건강관리 잘해야 한다. 창석이의 조언대로 가까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 의욕이 생기더군요.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할아버님, 의지가 대단하세요.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마다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동네 노인복지관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러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간단한 심부름도 해드리고 있죠. 윤 선생님,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서로 의지해야 해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겪은 일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민재와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조차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우고 있죠. 할아버지,
이 책 재미있어요? 복지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고 있으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혈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아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비우고 글자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진다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붓글씨를 쓰는 동안만큼은 모든 번뇌를 잊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일기를 씁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미 있게 채우고 싶어서요. 어제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미움보다는 덜 무겁다. 나는 오늘도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가끔 친구 창석이가 찾아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종호야, 넌 참 대단한 녀석이야. 그 나이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니. 친구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난 그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로 했을 뿐이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자 관계는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비록 제가 부모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보람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제는 제 발로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걸어가려 합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제 모습이니까요. 오늘도 먼저 떠난 아내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